2021년 12월 18일 아침, 중국 금융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진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1조 위안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던 중즈그룹의 수장이자 중국 그림자, 금융의 대부로 불렸던 지에즈 쿤이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베이징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6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거물 사업가의 안타까운 병사로 보였으나 그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지에즈 쿤의 아내이자 유명 가수인 마오아민의 가까운 지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공식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심장마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지에즈 쿤이 자신의 저택체육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장 단호하고도 비극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에즈 쿤의 비상과 성장은 왕치산이 중국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며 형성된 그림자, 금융의 황금기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국가의 금융 소방수로 불리던 권력자들의 묵인 아래 형성된 그 회색 정글 속에서 중즈그룹은 규제의 틈새를 공략해 상류층부터 중산층까지 촘촘하게 연결된 자본의 거미줄을 짜냈습니다. 지에즈 쿤은 자신이 시진핑의 부실 자산 정리 작업에 충성스럽게 협조한다면 평생을 보장받는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정치 논리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금융 리스크 방지가 지고지순한 명령이 되고 왕치산 시대의 노련한 금융 관료들이 하나둘씩 숙청되기 시작하자 지에즈 쿤의 머리 위를 가려주던 거대한 우산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업가의 죽음이 아니라 붉은 담장 안팎에서 벌어진 치열한 금융전쟁 속에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지에즈 쿤의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는 1990년대 차갑고도 야심찬 기운이 감돌던 중국 동북 지역의 검은 땅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중국의 민간 자본은 가장 원시적이고도 거칠며 야만적인 성장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헤이룽 장성 이춘시 우잉구에서 지에즈 쿤은 그저 적자에 시달리던 인쇄공장의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 도급 책임제가 도입되자 그는 공장 운영권을 따내며 작은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것은 인쇄기에서 나오는 신문이 아니라 이춘 주변을 둘러싼 광활한 홍송 숲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90년대 이춘의 홍송은 단순한 목재가 아니라 현금 그 자체였으며 시장에서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홍송 벌채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전략적 자원이었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에즈 쿤은 이 자원에 손을 댔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엄청난 규모로 확장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된 첫 번째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쇄공이었던 그가 어떻게 국가 통제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그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핵심 인물인 친형 지에즈 춘의 존재를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동생인 지에즈 쿤이 현장에서 목재 거래를 위해 거친 사람들과 섞여 뛰어다닐 때 3살 위인 형은 이미 헤이룽 장성 당위원회 사무청의 요직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위원회 사무청의 관리라는 직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에즈 춘은 정책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파악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정부의 권력기구가 돌아가는 핵심 연결고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나란히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가던 시절 홍송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무를 베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벌채 허가증을 얻고 운송을 위한 희소한 화물, 열차 칸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당위원회 사무청이라는 강력한 배경 덕분에 일반인들은 결코 만질 수 없었던 벌채, 쿼터와 철도, 화물, 배정권은 지에즈 쿤에게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닌 은밀한 뒷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에즈 형제가 보여준 빛과 그림자의 분업체계의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동생은 전선에서 자본과 자원을 확보하고 형은 시스템 내부에서 이러한 회색 거래를 안전하게 덮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95년 34살의 지에즈 쿤은 자본금 5천만 위안으로 헤이룽장 중즈기업그룹을 공식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지에즈쿤이 본격적으로 사업의 기틀을 다지는 동안 형 지에즈춘 역시 관료 시스템 내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헤이룽 장성 정책연구실을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핵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중국 광다은행 헤이룽장 지점의 부행장을 거쳐 곧바로 본사의 고위 임원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북 평원의 실물 경제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자본이 미쳐 날뛰던 1990년대 후반의 금융이야말로 돈이 돈을 낳게 만드는 궁극의 지름길이었습니다. 2002년 형의 강력한 조정 능력과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인맥을 바탕으로 지에즈쿤은 찰나의 역사적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하얼빈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기관과 손잡고 하얼빈 국제신탁투자공사의 구조 조정에 전격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중국 금융계를 뒤흔든 중룽신탁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중즈그룹은 1억 2천만 위안을 쏟아부어 단숨에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찼습니다.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강력한 금융의 날개를 단격이었습니다. 지에즈쿤은 이 귀중한 신탁 면허를 손에 쥐며 부의 금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신탁 면허 하나만으로 돈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고 1조 위안 규모의 중즈 제국은 바로 이곳에서 화려한 맷을 올렸습니다. 왜 신탁 면허 하나가 이토록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 금융계의 실세였던 차이에성과 왕치산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8년 광둥 국제신탁의 파산은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천억 위안 규모의 부채 구멍은 즉각 중난하이의 경보를 울렸고 당시 주룽지 부총리는 비상전화를 걸어 왕치산을 남쪽으로 급파했습니다. 이 연기자욱한 금융전장에서 왕치산의 곁을 지키며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던 유능한 부관이 바로 차이에성이었습니다. 훗날 중국 신탁 산업의 대부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당시 중앙은행 총재 보좌역이었던 차이에성은 왕치산과 호흡을 맞춰 광둥 국제신탁이 남긴 부실 자산의 뒤처리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왕치산이 철권 통치로 방향을 잡고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파산을 용인하는 결단을 내리는 동안 차이에성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얽히고 설킨 부실 채권들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이 위기가 진정된 후 왕치산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안 차이에성의 경력 또한 날개를 달았습니다. 2005년 중국 은감회가 설립되자 차이에성은 부주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하게 된 영역은 역설적이게도 과거 자신과 상사가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가장 위험하고 폭발적인 분야인 신탁과 비은행 금융 부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도부는 신탁회사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가혹한 단속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치산이나 차이에성과 같은 기술 관료들은 은행 중심의 중국 금융 시스템에서 숨통을 틔워줄 방출 밸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직된 규제를 우회하여 은행 시스템 밖의 기업들에게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 채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묵시적인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의 폭탄 제거 전문가였던 차이에성은 신탁 산업의 문지기로 변신했습니다. 그가 신탁 규제에 고삐를 쥐고 있던 8년 동안 그는 단독으로 중국 신탁 산업의 황금기를 창조해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며 신탁 회사들의 행보에 눈을 감아주곤 했습니다. 그들은 은행 및 증권사와 손잡고 온갖 우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묵인받았으며 이는 사실상 대출 한도 규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신탁 산업의 관리 자산은 2005년 2천억 위안 미만에서 2013년 초 8조 7천억 위안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43배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지에즈쿤의 개인적인 삶 또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02년 한 비즈니스 연회에서 지에즈쿤은 친구들의 소개로 중국 팝 음악계의 전설적인 디바 마오아민을 만났습니다. 마오아민은 세금 스캔들로 잠시 물러나 있었지만 전국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인물이었고 두 사람은 첫 만남 이후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지에즈쿤의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그들의 가정 또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지에즈쿤이 몸담고 있던 신탁 산업은 파죽지세로 성장했습니다. 2012년 신탁 자산은 보험 부문을 넘어 은행 다음으로 큰 금융 부문이 되었습니다. 이 폭발적인 자본 성장의 대부분은 은행의 대출 통제를 우회하여 고위험 부동산과 지방정부 금융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 차익 거래의 본질이었습니다. 중농신탁이라는 강력한 심장을 손에 넣은 지에즈쿤은 이제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자본시장의 포식자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설계한 중즈 제국의 운영체제는 정교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고수익을 갈망하는 부유층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연 10%가 넘는 파격적인 수익률을 약속하는 신탁 상품들은 자산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고, 이 자금들은 중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쉼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거대한 자본의 칼날을 휘둘러 상장사의 지분을 사냥하고 2차 시장에서 공격적인 차익 거래를 일행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지분을 사냥하며 가치를 부풀려 엑시트하는 이 폐쇄적인 루프 속에서 자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12년경 베일 뒤에 숨어있던 이 그림자 선장은 이미 신탁, 보험, 선물을 아우르는 방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중즈그룹이 통제하는 자산은 1조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중즈제국이 자본의 영토를 잔혹하게 확장하던 2012년 여름, 그 화려함 이면에서는 훨씬 더 은밀하고 위험한 정치적 저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최고 권력의 바통이 공중에 떠있던 그 지극히 민감한 시기에 전 세계를 뒤흔든 폭탄 선언이 터져나왔습니다. 2012년 6월 29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난하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심층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차기 지도자로 낙점된 시진핑 일가의 방대한 상업적 자산 제국을 낱낱이 파헤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진핑의 누나 치차오차오와 매형 덩자가구 부부의 행적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베이징 친잼 다디 투자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강서 히토류 금속그룹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국가 전략 자원인 히토류와 최고 권력자 가족의 결탁은 권력 승계라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던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난하이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비상작전이 가동되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불과 몇 달 만에, 즉 2013년 1월이 오기 전까지 덩자가구와 치차오차오 부부는 관련된 모든 자산을 급히 처분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사라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떠맡을 만큼의 배짱과 자금력, 그리고 신뢰를 동시에 갖춘 대리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훗날 뉴욕타임스 등의 조사에 따르면 유명한 슈퍼 화이트 글로브이자 밍르그룹의 수장인 샤오젠화가 전면에 나선 방패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산 세탁 작전에서 샤오젠화가 빛을 받는 방패였다면 지에즈쿤의 중즈그룹은 무대 뒤에서 피를 닦고 흔적을 지우는 보이지 않는 청소부였습니다. 중즈그룹 산하, 중농신탁의 핵심 자회사인 중농환능투자가 이 민감한 거래의 실행을 맡았습니다. 중농환능투자는 두 가지 결정적이고 은밀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자금의 수혈로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샤오젠화의 밍르그룹이 매수자였지만 당시 샤오젠화의 자금줄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실제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은 중즈그룹의 방대한 신탁 자본풀에서 나왔습니다. 복잡하게 설계된 구조화 상품을 통해 중농환능은 이 민감한 거래에 추적이 불가능한 자금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둘째는 비밀의 봉인이었습니다. 치차오차오 부부의 회사가 지분을 넘긴 후 그 회사에서 일하던 핵심 관리 직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중농환능 투자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히토류 사업의 매끄러운 전환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는 내부자들을 중즈그룹이 흡수하여 관리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중즈그룹은 그들의 생계와 침묵을 평생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비밀은 그렇게 죽음과 함께 묻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완벽한 구조 작전을 통해 지에즈쿤은 새로운 권력 중심부에 자신의 충성 맹세 문서를 은밀히 제출했습니다. 샤오젠화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총알을 맞는 방패였다면 지에즈쿠는 어둠 속에서 피를 치우고 뒷수습을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공로로 중즈그룹은 이후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는 면죄부를 부여받은 듯 보였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공식 취임하고 전방위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당과 정부, 군의 고위직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와중에도 금융계의 특정 영역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반부패 임무를 자신의 오랜 동맹이자 금융 소방수로 불리는 왕치산에게 맡겼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정통한 왕치산은 2012년 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정 정국을 주도했지만 자신이 과거에 관리했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압박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5년 동안 최고 위급 금융규제 당국자 중 숙청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왕치산의 옛 부하들이나 금융권의 원로들은 대부분 무사했습니다. 신탁산업의 대부이자 왕치산의 신복이었던 차이혜성 역시 2013년 은퇴 후에도 업계의 거물로 활동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2014년 4월 지에즈쿤의 형 지에즈추는 광다그룹에서 중국투자공사 CIC의 부사장 겸 중앙회금공사의 CEO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는 중국 금융국가대표팀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대단히 강력한 직위였습니다. 중앙회금공사의 제도적 설계 자체가 왕치산의 금융개혁 철학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곳이 통제하는 주요 은행들은 왕치산의 옛 측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에즈춘의 임명은 사실상 이 금융 황제로부터 국가금고의 가장 귀중한 열쇠 뭉치를 넘겨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1년 후인 2015년 5월 지에즈춘은 이 화려한 자리에서 돌연 사퇴했습니다. 국가의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집사가 아무런 예고 없이 걸어나간 것입니다. 곧이어 그가 쓴 짧은 수필 을미년의 10가지 소망이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그는 첫머리에서 진짜 인생을 살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 거짓된 언어와 인위적인 관계를 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행간에는 명예와 권력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염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품위 있는 퇴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한 도피였을까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왕치산의 반부패 캠페인이 주로 당정기관과 지방정부 시스템에 집중되는 동안 금융 시스템 내부의 은밀한 지대추구 행위는 역설적으로 숨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중즈그룹이 전례 없는 야만적 확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5년 동안 지에즈쿠는 레버리지 기반의 성장과 규제, 차익 거래를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핵심 논리는 단순한 상업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제의 칼날 위를 걷는 고도로 복잡한 신용연금술이었습니다. 2015년은 중즈그룹에 있어 단순한 전략적 전환점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결정적으로 변한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 중즈그룹이 주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자본시장의 변두리에서 수익을 올리는 은밀한 재무적 투자자였다면 2015년 이후부터는 ST위순, 산레이 주식 등 상장사를 공격적으로 지배하며 개미 수확을 본격화하는 자본의 사냥꾼으로 변모했습니다. 중즈그룹이 금융부패와 대중의 비난이라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든 이유는 돈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중즈그룹은 4개의 자산관리 회사를 이용해 합법적인 제3자 자산관리에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시야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 금융자본 풀을 구축했습니다. 자본 적정성 비율과 같은 엄격한 제약에서 해방된 중즈그룹은 만기 불일치와 폰지 방식의 재금융을 동원하여 고객들의 자금을 내부의 사금고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그 핵심에서 그들은 신의 성실이라는 신탁의 정신을 짓밟았습니다. 남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자가 조달, 자가 사용의 불법적인 포지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산 측면에서 이 끝없는 저렴한 자본은 실물 경제를 위한 인내심 있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자본시장을 조작하기 위한 칩이 되었습니다. 중즈그룹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상장사를 순수한 자금 조달용 껍데기로 취급했습니다. 고위험 지분 담보 대출과 자산 주입을 통해
2차 시장에서 공격적인 차익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이 모델의 진정한 위험은 금융 레버리지가 잠재적 리스크를 무한히 확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그 손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자본의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불협화음의 경고음은 이미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연회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승리에 도취해 있던 2015년 6월 중국 A주 시장은 갑자기 환희에서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이 하한가로 직행하는 역사적인 증시 폭락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잠에서 깬 규제 당국은 자본시장에 쌓인 위험을 비로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비상 개입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동시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광기 어린 인수합병과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규제 당국의 태도는 묵인에서 경고로 그리고 강력한 금지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보험사의 공격적인 지분 취득이 금지되었고 증권 감독 당국은 합병과 구조조정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디레버리징과 리스크 방지가 새로운 금융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높은 레버리지와 신탁 채널 모델에 의존해온 지에즈 쿤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중즈 제국에 숨겨진 리스크들이 마침내 스포트라이트 아래로 끌려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경고 신호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즈그룹이 통제하던 여러 상장사의 이익이 급감했고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부채 불이행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형 인수합병 프로젝트들은 미완성으로 남았고 투자 수익률은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초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 머물던 밍르그룹의 실제 지배자 샤오젠화가 본토 당국에 의해 연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샤오젠화의 실종은 금융계에 거대한 공포를 몰아넣었습니다. 같은 해 안방보험의 우샤오후이 등내로라 하는 금융 거물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금융 반부패의 철권이 더 깊은 곳까지 뻗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과거 초원을 자유롭게 누비던 거대한 악어들이 하나둘씩 우리에 갇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중즈그룹이 자본시장에 묻어두었던 지뢰들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위팅의 러에코 제국입니다. 2015년 생태계라는 환상을 앞세워 비상했던 러에코는 2017년 처참하게 붕괴했고 설립자 자위팅은 막대한 부채와 피해자들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백신 조작 스캔들로 세상을 뒤흔든 창성바이오, 그리고 한때 시가총액일 0억 위안이 넘는 스타 기업이었으나 2019년 122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장부에서 사라진 사실이 밝혀진康德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잔혹한 자본의 재앙 배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중즈그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중즈그룹은 부실한 투자를 직접 하거나 신탁 자금을 쏟아부어 버블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자본시장의 왜곡과 광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그러진 초상화였습니다. 고위험 인수 합병과 금융사기, 그리고 폰지 사기가 판을 치는 동안 투자자 보호와 정보 투명성이라는 기본 토대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캉메이 제약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8년 누적 금융사기 규모가 900억 위안에 달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 당국으로부터 고작 60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격변하는 저류 속에서 중즈그룹은 이미 폭풍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에즈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막연한 희망사항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구축한 보호막에 대한 맹신 때문이었는지 그는 오히려 베팅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는 규제의 칼날이 자신에게 직접 닿기 전까지 자본 제국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가 소집되고 권력구조가 다시 한번 재편되었습니다. 왕치사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자리에서 물러나 외곽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금융시대가 종언을 고한 것입니다.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질서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예리한 감각을 지닌 지에즈 형제는 당대회 전부터 이미 자구책을 강구했습니다. 2015년 금융 반부패의 조짐이 처음 나타났을 때 지에즈쿤은
중즈그룹 회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형 지에즈춘 역시 중앙회금공사를 일찍 떠나 폭풍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낮췄습니다. 지에즈쿤은 심지어 중농신탁의 지분을 매각하여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살리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적인 움직임들은 결국 운명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은 중국 금융규제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됩니다. 왕치산이 부주석으로 물러나고 조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맡으면서 반부패의 총구는 마침내 금융권을 정조준했습니다. 동시에 국무원은 시진핑의 경제책사인 류허가 이끄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금융리스크 방지는 국가 전략 차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인사 측면에서는 강경파인 권수칭이 새롭게 출범한 은보험감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즉각 그림자 금융과 장부의 거래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금융 혼란을 겨냥한 가혹한 규제의 폭풍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에즈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자본 미로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중즈그룹이 묻어두었던 지뢰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투자했던 수많은 상장사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부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년간의 금융공학을 통해 축적했던 장부상의 이익은 시장의 냉기 속에서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불완전한 추정에 따르면 중즈그룹이 보유한 A주 지분에서만 2년 동안 1영억 위안이 넘는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비즈니스 제국은 이제 명확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제의 압박 속에 중즈그룹의 많은 자금 조달 채널이 차단되었습니다. 2018년 중앙은행과 은감회는 자산관리 신규 규정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자본풀 운영과 원금 보장 확약 등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수년 동안 중즈그룹은 새로운 자금으로 기존 상품을 돌려막고 원금과 이자를 약속하는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제 당국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상품을 상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보장 약속 또한 금지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폰지 게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으며 회색지대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류 금융 채널이 하나둘 폐쇄되자 지에즈쿤은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예리한 감각의 자본 포식자는 감시가 훨씬 취약한 더 어두운 회색지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던 지역 금융자산 거래소, 이른바 금교소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곳은 은행이 원치 않고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공매도 할 수 없는 기업들의 자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에즈쿤과 같은 거물들의 손에 들어간 이곳은 공식적인 껍데기를 쓰고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난 지하 채권 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에즈쿤은 이 게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래소들을 공격적으로 이용하여 이른바 정향융자 상품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격 투자자들을 위한 사모채권은 대중시장의 자산관리 상품으로 재포장되었습니다. 중즈그룹 산하의 헝티안, 신화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들을 통해 이 고위험 사모채권들은 마치 안정적인 투자처인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 판매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들 또한 이 수학게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상품을 구입한 이유는 이 거래소들이 성정부나 시정부의 간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 관료들에게 거래소 승인은 마치 화폐 발행권을 발행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과와 세수, 그리고 중단된 지역 프로젝트를 떠맡아줄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면허는 무분별하게 남발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신력은 사실상 자본 포식자들에게 대여되었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순식간에 추잡한 거래의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습니다. 샤오젠화가 구금된 후에도 밍르그룹은 여전히 붓진 테난 거래소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시더홀딩스 그룹은 광저우 상품 거래소를 인수했습니다. 중즈그룹은 더욱 무자비했습니다. 어느 한 거래소를 공개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업계 최대의 플레이어였습니다. 중즈그룹의 정향융자 상품은 발행 규모 면에서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신뢰를 제공하고 자본가들은 자금을 모집했으며 결국 정부의 배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폭탄이 마침내 터지고
수많은 가정이 파산한 후에야 규제 당국이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이 거대한 현금 기계를 멈추지 않고 돌리기 위해 중주그룹은 빈번하게 자가자금 조달과 자본풀 운영이라는 위험한 수단에 의존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돌려막기였습니다. 차이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주그룹의 많은 자산관리 상품은 실제 기저 프로젝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집된 자금은 다른 프로젝트에 구멍을 메우거나 초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전용되었습니다. 돈은 여러 프로젝트 사이를 떠돌며 빌려지고 섞였습니다. 같은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 여러 번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와서 기존 부채를 덮어주는 한 이 위험한 게임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빡빡해지거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터지면 즉각적인 환매 공황이 발생하고 자금 사슬은 순식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019년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2020년 팬데믹이 모든 산업에 타격을 입히면서 고도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림자, 금융의 생존 공간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중주그룹 투자 제국의 핵심 기둥이었던 부동산 시장 역시 2021년부터 깊은 동면기에 들어갔습니다. 헝다와 벽계원 같은 거물들이 하나둘씩 무너졌고 이는 수많은 자산관리 플랫폼을 심연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중주그룹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깊숙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부동산이 자금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하자 지혜즈쿤이 공들여 짜온 자금 사슬은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18년 왕치산이 부주석이 되었지만 금융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는 그의 실질적인 힘은 과거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신탁산업의 대부로 불리던 전은감의 부주석 차이애성이 은퇴 후 몇 년 만에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금융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왕치산 시대의 잔존 금융 세력들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차이애성의 몰락은 중즈그룹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 지혜즈쿤 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른 아침 베이징의 자택에서 지혜즈쿤의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인 점들을 연결해보면 그 타이밍은 지극히 절묘했습니다. 7월에 차이애성이 조사받으며 보호막이 사라졌고 9월부터 11월 사이 헝다 등 대형 개발사들이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며 금융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즈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던 바로 그 결정적인 시점에 지혜즈쿤이 사망한 것입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질환이었지만 처음에 언급했듯이 검증된 진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제국의 몰락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책임에서 탈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지혜즈쿤이 사라진 후 블랙홀은 서서히 표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중즈그룹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억지로 버티고 있는 위장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부터 현금 흐름이 막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6월에 이르러 헝티안과 신화 등 4대 자산관리 회사의 상품들이 줄줄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즈 제국의 핵심 엔진이었던 중룽 국제신탁이 여러 상품의 적기 환매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즈그룹이 관리하던 약 1조 위안 규모의 자산이 해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타전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진실은 마침내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중즈그룹은 투자자 전용 앱을 통해 충격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룹은 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이 지급 불능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중간기관의 자산 부채 실사 결과 중즈그룹의 총 자산은 장부상 약이 0억 위안 수준이었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는 200억에서 60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즉 최소 이 600억 위안의 순손실 구멍이 뚫려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2배나 많은 상황에서 이 사과문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과문에는 내부적인 사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즈쿤이 사망한 후
여러 고위 경영진과 핵심 인력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떠났으며 전임 지배자의 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경영체제는 마비되었습니다. 대주주와 후계자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제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부채 불이행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헝다가 주로 은행과 건설사 그리고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면 중주그룹은 약 15만 명의 고액 자산가와 중산층 투자자들을 정조준하여 수확했습니다. 헝티안 자산관리의 한 매니저가 유출한 고백서에 따르면 이번 붕괴로 약 15만 가구의 부유한 가정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당 평균 투자액은 수백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해온 중국의 중상류층 엘리트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자산을 잃게 된 것입니다. 폰지 사기 앞에서 부자라고 해서 더 똑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수익에 대한 탐욕은 돈이 많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15만 명 외에도 약 50개의 기관 및 기업 고객이 이번 디폴트에 연루되었습니다. 단일 고객 중 최대 투자액은 50억 위안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 리스크에 대한 무지와 탐욕은 계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즈그룹과 248개 관련 실체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 파산, 청산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 제국은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형사 수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 임원이 강제 조치를 받았고 지에즈쿤의 미망인 마오아민 역시 조사를 돕기 위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일부 경영진은 선처를 바라며 불법 이익을 자진 반납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요계의 여왕이었던 마오아민은 남편이 남긴 260억 위안의 유산을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그룹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그 거대하고 복잡한 제국을 관리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거대한 부채의 화산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의 지난 30년 금융 역사는 마치 끝이 나지 않는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자본 거물들의 흥망성쇠는 반복되는 줄거리입니다. 덕룡그룹이나 용진그룹, 그리고 샤오젠화의 밍르그룹까지 한때를 풍미했던 이름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중즈그룹의 시나리오는 권력과 자본이 얽혀있던 이전 금융시대의 회색지대와 숨겨진 규칙들을 비추는 프리즘과 같습니다. 지에즈쿤은 동북의 작은 공장 사장에서 시작해 권력의 뒷배를 등에 업고 한 단계씩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이 판을 새로 짜기로 결심했을 때 붉은 모자를 쓴 기업가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금융 규제와 권력 구조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왕치산 시대의 묵인 속에서 야생의 그림자, 금융 정글이 자라났다면 시진핑 시대의 강력한 청소 작업은 그 회색 지대에서 번성했던 자본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중즈그룹의 붕괴는 디레버리징과 리스크 방지를 추진하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또한 그것은 국권력과 신권력 사이의 교체기에 지불해야 했던 가혹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은 결국 정치적 권력에 굴복해야 한다는 철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중즈그룹의 몰락은 15만 명의 투자자에게 빈손을 남겼고 시스템의 수조 위안의 부실 자산을 더했으며 시장의 신뢰를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지에즈쿤 역시 그 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